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는 7시 정시 뉴스 프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오창석 씨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 프리핑 오창석입니다. 예, 시작하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시작도 전에 홍준표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또다시 분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우택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 지도부는 끝없이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그리고 당 지지율과 선거 전략 부재의 책임을 지고 환골탈퇴해야 한다라고 홍 대표를 정면으로 조준했는데요. 예? 이에 홍준표 대표는 개가 지어도 기차는 간다. 라고 응수하면서 당내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한국당 중진 이외에도요. 지금 이 지역선거, 지방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들 중에서도 일부가 홍 대표를 비난하고 있어요. 네. 사실상 당 지지율보다 개인의 지지율이 높은 경우도 그렇대요. 홍준표 대표의 지지 유세나 지지 연설 자체를 거부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여론과 홍 대표의 생각이 다르게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진 의원들이 홍 대표를 비판하는 이면에는 선거도 선거입니다만은 지방선거 끝나고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빠르게 치러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당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몸집을 키운다거나 혹은 자신의 인지도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많은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자유한국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자 책임론을 홍준표 대표에게 모두 돌리고 자기는 미리부터 각을 세우고 나는 당의 쇄신을 위해서 옳은 소리를 해왔다라는 그 슬로건을 내세우고 당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격하고 조금 더 센 발언을 내놓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일 홍준표 대표가 그 이야기한 것과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면 홍준표 대표는 6석 이야기했죠. 네네. 지키지 못하면은 대표 자리 물러나겠다. 네. 그렇다면 또 조기 전당대회가 가능성도 있는 얘기니까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다음 뉴스요. 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6.13 지방선거에는 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의원 제주 5명 등 모두 4,016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됩니다. 예. 또한 국회의원 재보선도 미니 총선 수준으로 열려서 전국에서 12곳이 열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각 정당별로 선거 유세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는데요. 먼저 민주당은 평화철도 111 유세단을 출정시키고 정청래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 즉 평화철도 111 중앙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유세지원단을 꾸리고 가동키로 했는데요. 지원단의 이름은 살아야 한다 유세지원단으로 정했습니다. 예. 민주당이 111 유세단 숫자가 3개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등등 1번으로 쭉 투표를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살아야 한다 유세지원단. 살아야 한다 뭐죠? 뭘 뜻할까요? 그래서 살아 돌아오라는 얘기인가요 후보들? 아무래도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아무래도 민생이 죽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당 홍보본부장이죠. 박성중 의원이 그 젊은 신세대 엄마들을 겨냥해서 네. 한참 인기 있는 아기상어 네. 동요 로고송 네. 이것을 사용하려 했다가 안 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이걸 사용하려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엄마들을 겨냥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해당 동요 업체 측은 동요의 정치 개입이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혹시 오창석 씨 이 노래 아세요? 네, 귀여운 뚜루뚜루. 맞습니다. 네. 네. 알고 계시죠? 아, 이거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가지고요. 네. 네. 상어의 이름이 뚜루입니다. 예. 우리 아들 매일 부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방선거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의 슬로건이 모두 바꾸자 서울로 똑같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만 선거운동 전략 얘기했는데. 네. 바른미래당하고 뭐 정의당은 얘기 안 해줍니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들은 공통적으로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양당, 거대 양당의 독점 폐해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노선으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갑시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6.13 지방선거 이후에 소규모 개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맞아서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유럽 순방 중에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인터뷰에서 장관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부분 개각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이미 기초 협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규모가 큰 거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정치적으로 인사를 할 이유는 없지만 일 문제로 그리고 문제를 대처하고 관리하는데 다른 방식이 필요하겠다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는 큰 폭의 개각은 아니고 소폭 개각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청와대하고 교감을 나눴고 그렇다면은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을 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번 당청과 삐그덕거렸던 장관들. 네. 이 사람들은 교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소폭 개각을 한다면 현재 공석인 자리부터 메워야 하는데요.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남지사에 출마하면서 장관 자리가 비어 있고요. 예.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정무수석으로 가면서 비서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제도개선 비서관 그리고 농업 비서관 역시 비어 있고요. 말씀하신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 국방, 환경, 여성가족부가 부처평가가 낮게 나왔다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꼭 정확한 것 같지 않다라고 이낙연 총리가 대답했지만 아무래도 여기 부처가 해당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법무, 환경, 국방, 여성?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죠. 네, 추미애 대표가 서울 주한 일본 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철거 이전 여부를 질문한 일본 기자에게 일침을 놓았는데요. 어제였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문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언제 이전해 줄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나 추 대표는 법조인 출신이고 법치주의를 주장해 왔는데 한국에서는 꼭 반일하거나 애국에 걸맞는 취지의 행동을 하면 무죄라는 풍토가 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의 나라고 법치의 근간은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정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소녀상은 문제적인 것이 없고 일본이 오히려 과거사에 대한 진정으로 참회, 반성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산케이 신문의 기자는 왜 이런 질문을 했답니까? 아무래도 국제법상으로 여기에 대해서 소녀상의 설치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졌고 일본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하고 있는 것을 대변해 준 것 같습니다. 또 산케이 신문 하면은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수 매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추 대표의 답변이 시원했다는 게 인터넷의 중론이죠. 네, 아무래도 추미애 대표가 지킬 것은 지켰다. 무슨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자체의 일본이 아주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시민단체 편을 들어준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 갑시다. 네, 통일부는 북한이 내달 1일 고위급 회담을 개최를 앞두고 있고 또한 거론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과 중국 북한 식당 집단 탈북 종업원 송환 문제는 대화로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매체의 보도의 의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북한의 매체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입니다. 2016년 4월이었죠.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북한 유경식당 여성종업원 집단 탈북에 대한 송환 문제를 북한이 걸고 넘어진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 집단 탈북 문제는 집단 탈북을 주도했던 지배인 그리고 일부 여종업원들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뭐 관련된 분이 우리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네. 국정원의 기획 작품이다, 뭐 자작극이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북한도 그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어떤 그런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네.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압박용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고 북한의 자존심 문제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탈북민이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남한에 남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사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면 북한 내에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피력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신중한 접근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갑시다. 네,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한 차례 취소됐다가 다시금 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이 핵무기 포기 의사를 낮게 보는 분석 보고서를 냈다고 미국의 NBC가 29일 미국 시간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대한 선의 표시로서 평양의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개설한다, 허용을 검토한다라는 것이 나와서 네티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 사실인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양국은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부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 높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 실제로 2016년 대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햄버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네. 저는 평양 가서 냉면을 먹고 싶은데. 네, 뭐 네티즌들은 옥류관의 분점이 빨리 남한에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퀴즈 있나요? 네, 오늘도 퀴즈 있습니다. 예. 네, 어제 정답은 2번 김영란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짜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1번 6월 11일, 2번 6월 12일, 3번 6월 13일입니다. 6월 11일, 6월 10일, 6월 13일. 네.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어디로 문자를 해야 됩니까? 네. 샵 0945번으로 유료 문자 50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당첨되신 분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까 그러면?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오늘 이분의 이름이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습니다. 어제 토론회 여파인 듯 보이는데요. 바른미래당 김영한 경기도지사 후보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와 인터뷰 진행한 바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바른미래당 김영한 후보 연결해서 경기도지사 출마의 변, 또 이재명 저격수로 나선 이유 여러 가지들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후보님 오늘 하루 종일 포털 실검에 이름이 올라 있었어요? 오늘은 모르겠고 어젯밤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랬습니까? 네네. 뭐 주변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제 토론회에 대해서. 네,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어제 방송 끝나고 나오다 보니까 뭐 실검에 많이 올라갔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폭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격려해 주신 분도 당연히 계실 테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너무 토론이 네거티브로 흘러간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제 검증으로 갔는데 이제 전반부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그런 검증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었어요. 정책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 뒷부분에 이제 자유토론 10분씩 안배된 토론에서 검증 문제가 뜨겁게 달궈져서 관심은 가지면서도 또 역시 이제 정책이 좀 파묻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예. 토론회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경기도지사 선거에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늦게 뛰어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늦게 했고 가능하면 이번에는 그냥 생업에 돌아가 있기 때문에
출마를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당이 어려운 처지에 있고 도지사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수백 명의 시의원 도의원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헌당 후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후보님 뭐 장관도 하셨고 또 사선 의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인지도는 그 앞서 나가는 두 후보에 비해서 뒤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지금 객관적으로 여론조사하면 한 3등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3등이 아니라 뭐 네. 아주 분소 후보가 돼 있죠. 이제 근데 시간이 지금 만회할 시간이 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제 오늘 사이만 해도 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온 지가 한 보름쯤 됐는데 지금 이제 북미회담 관계로 해서 지역방자치 선거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언론 환경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후보가 있는지를 아마 어제 처음 알았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본인지도 오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 본 듯하다 그런 건 있지만 바른미래당의 경기도지사 후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제 이전에는 한 5%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 안에서 뭐 3%, 4%, 5%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결국 선거 전까지는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스터가 붙고 공공물이 가고 유세를 듣고 토론이 진행되고 이렇게 되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안 믿으시겠지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뛰고 있습니다. 방금 언론 환경 말씀하셨어요. 네. 이번에 JTBC 주간 토론회에서 배제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항의도 하셨다고. 네. 오늘 제가 지금 JTBC에서 갔다 지금 오는 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 공식적인 토론회가 3번 있지 않겠습니까? KBS, MBC, JTBC의 뉴스룸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한 개에서 제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를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공정한 편파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원내교섭단체 30석을 가진 정당에 지난 선거에서 26.74%를 얻고 대선에서 거의 30%를 얻었던 이 정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언론의 정말 일방적인 횡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JTBC의 답변은 어떻게 나오던가요? 왜 빼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지지율이 5% 미만이 나오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궁색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원에 판결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예, 좀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마 JTBC의 손석희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예. 논의가 계신 거로 알고 있고 좋은 아마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토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후보님께서는 네거티브가 아니고 검증이다라고 하셨습니다만은 네거티브로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에게 공격이 좀 집중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어떻게 작심하고 나오신 겁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같은 당을 했지만. 예. 그분은 이제 성남시장을 하셨지 국회를 한 번도 안 하셨고, 당직도 이렇다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지난 20년 정치를 했지만.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후보가 돼서 살펴보게 되니까, 정말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 제 양심을 걸고 이거는 공직에 나오셔서는 안 되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전과나 비리 의혹이나 예. 또는 막말이나 이런 것들 저는 본 적이 없는 과거의 인사청문회나 또는 국정감사에 증인들 세워놓고 여러 가지 일문일답을 많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수십 수백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1,300만 경기도의 수장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확실하게 검증해 둬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런데 어제
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대통령 경선에도 나왔었던 거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나왔었던 건데 후보님은 그때는 잘 몰랐고 별 관심 없었고 이번에 최근에 알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때는 논란은 됐지만 예. 그 당내 경선 아니겠습니까? 예. 뭐 훈련장에서 지금 뭐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 이제 전쟁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분들 문제 가운데서 다 정확한 핵심을 제가 지적한 거죠. 이를테면 이제 막말과 폭언 같은 게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에서 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그 막말과 폭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자기의 형을 정신병자라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한 데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본질은 거기에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시장의 공권력이라고 할까 권한을 남용했는가 이 문제가 핵심이다. 예. 이렇게 이제 지적한 거죠. 또 예. 성남FC에 돈을 165억을 걷어서 광고료 협찬료로 썼다고 하는데 그분들 그 회사 6개, 7개가 전부 여러 가지 특혜나 무슨 용도 변경이나 또는 인허가나 이런 거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기업이 40억, 50억을 내면서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그렇게 낼 수가 있겠는가. 그건 지난번에 미르재단 같은 걸 보면서 대기업 수장들도 수십억을 냈다는 이유로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 하는 문제와 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었는데 예. 어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몇 가지 문제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를테면 일베에 자기가 들어가 있었다. 예. 그다음에 그 여자 배우를 만난 적이 있고 알고 있는 사이다. 예. 또 무슨 여러 가지 사실들이요. 사실 예. 확인들이 이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 예. 그 후보님이 다른 것들 의혹 제기한 것은 뭐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답변을 했던 사안이고 가장 핫한 거는 어제 그 여배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주진우 기자가 여배우에게 보낸 메일을 봤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만난 적 있느냐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 그랬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팩트 체크를 하면서 2번이나 그 배우가 사과해서 끝난 일이다. 거짓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그 주장이고요. 예. 어제 이제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은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여배우는 그동안에 이제 소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었죠. 그런 사과를 하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총각을 뭐 예. 사칭했다든지 뭐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는 문제가 예. 이것이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을 했던 것과 또 지금 이제 어제 확인한 우리 이 후보와 만났고 또 알고 있는 사이라는 그것이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죠. 알겠습니다. 이것이. 예. 만약 그렇다면은 그거는 미투에 관련되는 문제고 또 공직자로서의 뭐라고 할까 도덕성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밝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오늘 보니까 뭐 트위터나 이런데 실제로 주진우 기자를 포함한 사람들도 예상되는 그런 분들의 뭐라고 할까 녹음 파일이 지금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예. 다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사건은 이 미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불륜이 맞다라고 의혹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 공직자로 도덕성의 문제 제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 후보 측에서는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호인 수임 때문에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여쭤봤고요. 왜 미투하고 관련이 없죠? 아니 지금 후보님께서 주장하시는 거하고는 미투하고는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뭐 강제성을 가졌다든가 예를 들어서 상하관계가 있다든가 이렇게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륜인 거 아닙니까? 아니 공직자의 그런 도덕성의 문제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네. 도덕성의 문제인 거죠. 예. 네. 예, 만약에 맞다면 도덕성이 크나큰 문제점인 건 맞는 것이고요. 예. 근데 지금 후보님을 제가
전화 연결해가지고 네네. 이런 얘기 하면은 조금 후보님 나타내는데 불리할 것 같아가지고 괜찮습니다. 뭐. 예. 공약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 지금 어제도 중요한 공약을 제가 발표했고요. 예. 그것이 이제 묻히고 언론이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네. 문제가 되지만 헐발한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제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한테 내세우는 문제는 의료비 후불제, 그러니까 진료를 먼저 받고 할부로 후불로 돈을 내는 분납하는 예. 그런 제도, 그런 은행, 그런 것을 경기도에서 실행하겠다는 정책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경기 북부의 남한의 북한공단, 개성공단이 북한의 남한공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역발상한 남한의 북한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노동자들이 내려와서 근무하고 올라가는. 예.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라는 게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빠져나가고 난 빈 땅인데요. 예. 여기에 남한의 북한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도시 농민들이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씩 텃밭과 유유지 또는 산림 이런 데를 이용해서 노동을 하면 한 달에 50에서 70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생산적 복지 개념으로서의 노인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도 있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경기 남부 한강 이남에 펜드럼처럼 생겨있는 이 지역의 슈퍼밸리를 만들어서 4차 혁명의 기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주장.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요. 어제는 이제 2가지 공약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저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방금 4가지 대표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네네. 앞에서 언급한 우려 후불제하고 남한 공단을 만든다. 이것은 네네. 중앙정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지금 경기도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중앙정부하고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이런 좋은 제안들은 꼭 경기도가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우리가 경기도가 먼저 시행하게 되면은 의료 후불제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게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결제 수단이 지금 후불로 가 있는 상황인데 의료만 지금 선불로 돼 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경기도가 대한민국이고 결국은 북한의 남한의 북한공단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경기도의 정책이다.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네, 기회가 고맙습니다. 되면 다시 한번 모시죠.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영한 경기도지사 후보였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여의도 걸크러쉬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새 누나 두 분 모셨습니다. 여의도 걸크러쉬.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바른미래당 진수희 전 서울시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바른미래당 김영한 후보하고 인터뷰도 했는데요. 어제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가 여파라고 해야 되나요? 여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까지 조금 시끄러운 양상을 보이는데 김영한 후보 검증이라고 했습니다만 정책 토론은 없고 네거티브 공방이다. 진흙탕 싸움이다. 이런 평가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김현 의원 민주당이시고 진수희 전 시당위원장께서는 바른미래당이니까. 네. 토론회 보셨잖아요. 총평 좀 해주세요. 어제 토론회가 어떻는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성남시장을 2번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성남시장을 할 때 일 잘하는 시장으로 평가를 받았던 분이고 그 평가가 아마 이번 저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는데 아마 결정적 요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정적인 정책과 그다음에 오랫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 도지사로서의 이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줬다라는 게 저희 이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 대한 평가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정책 토론이 아니라 그 트집 잡기식의 그 네거티브로 해서 되게 좀 보기 불편했던 내용들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후보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아닌 내용까지도 들고 나와서 후보를 흠집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경기도지사를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별로 썩 내키하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이 여론조사 발표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 음성 파일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56%, 55%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남경필 후보가 17%에서 약간 뭐 상향 2% 정도 올라간 여론조사가 있고 김영환 후보는 2%대가 안 되는 이런 뭐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녹음 파일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김 대변인님이 얘기하신 여론조사는 그 근거와 그 자세한 여론조사의 방법론과 이런 걸 다 소개를 하셔야 제가 말씀할 겁니다. 그건 중간에 할 테니까. 저는 얘기하세요. 제가 라이브로 그걸 보진 못했고요.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경기도지사의 경우는 이재명 후보, 남경필 후보 거의 2파전으로 뭐 지지율 격차는 있지만 2파전으로 진행돼 오다가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이제 뒤늦게 출마 선언을 하고 뛰어들었는데요. 당연히 후발주자고 뭐 지금 지지율 얘기를 하셨지만 열세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고 열세 후보인 김영환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관심을 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지도도 좀 높여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존재감도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정책 토론이나 이런 걸 갖고 참 그 세간의 관심을 끌기는 굉장히 힘든 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김영환 후보에 대해서 관련한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만으로도 일단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네거티브에 한 거는 맞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 네거티브냐 검증이냐 문제는 하는 쪽 입장은 검증이고요. 그렇죠.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항상 이거 네거티브다 이야기를 합니다. 입장이 아마 바꿔되면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저께 김영환 후보가 막말과 비리, 전과 의혹을 얘기하면서 국정조사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수십 건을 했는데 이런 분을 본 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사람을 왜 공천했냐라고 하면서 당과 후보에 대해서 싸잡아서 공격을 했는데요. 이 그 형수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했고 그다음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고 본인이 한껏 몸을 낮췄고요. 그다음에 비리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과와 관련해서는 2003년도에 벌금 150만 원 문게 있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에 이제 그 음주운전이 있고 그 해에 그 공용 물건 손상으로 이제 3번의 전과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저희는 사실은 그 10년 동안 2회 이상의 경우는 자격이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는 거고요. 이분의 경우는 2004년도 1회이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무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취지는 사실은 뭐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뭐 그럴 자격이 있느냐 후보 자격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지사라는 자리는 꽤 큽니다. 그런데 5월 달에 들어서 선당후사 하겠다고 도지사 후보로 나와서 첫 TV 토론회에서 저 정책 토론이 아니라 그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는 내용을 전 국민이 보는 데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거티브 하지 말자. 이재명, 남경필 진흙탕 싸움 그만하라라고 얘기하신 게 불과 일주일 전 정도 됩니다. 5월 16일 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본인이 나와서는 더 극심하게 지금 이제
중요한 정책 토론을 해야 될 시간에 했기 때문에 김영환 후보의 인지도를 올리고자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얘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수희 의원은 반론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마치고 반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론하십시오. 뭐 사실인지 아닌지 얘기되는 것들에 대한 거를 물어본 거지 사실이 아닌 거를 그렇다라고 김영환 후보가 단정적으로 얘기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하여튼 네거티브와 검증은 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거는 네거티브라고 보기에는 저도 그 형수 욕설이라는 테이프를 조금 듣다가 좀 너무 듣기 거북해서 제가 그냥 안 들었는데요. 이거는 본인의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그다음에 가정사 뭐 사생활 이라고 보기에는 그 인격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문제만 있었더라면 뭐 사과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다고 보지만 다른 몇 가지 건들이 같이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엮여지다 보니까 이제 인격의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배경이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저는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요. 김영환 후보는 5월 16일 날 음성 파일을 공개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TV 토론에 나와서 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죠. 네. 여기까지 하시고.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다른 게 넘어가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각 당에 전략이 있을 텐데 일단은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할지 먼저 들어볼까요? 저희들 이번 지방선거의 캐치프레이즈가 망가진 경제 바른미래당이 살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에 이 정부 여당 1번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거의 싹쓸이 할 거다. 라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장담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는 25개 구청장 우리가 싹쓸이 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할 정도로 지금 일방적으로 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게다가 그러니까 운동장이 기울어진 데다가 또 이 남북회담, 북미회담 이런 남북관계 이슈가 그냥 온통 뒤덮고 있다 보니까 거기를 뚫고 이 야당이 뭔가 프레임을 걸면서 이걸 뚫고 나오기가 여간 힘들지 않은 이 그런 선거인데 어쨌든 이 지금 남북회담에 뒤덮여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 민생의 문제. 지금 뭐 영세 사업자들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이제 영세 상공인들이 더 힘겨워하고 이제 이런 민생에 관련한 문제들이 온통 뒤덮여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좀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인데 생각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6월 12일 선거 하루 전날 북미 회담이 예정이 돼 있어서 네. 참으로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좀 여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민주당의 선거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저조한 지지율은 적폐 세력과 그와 결탁한 세력에 대한 심판과 반성하지 않는 무책임과 무능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여는 세력, 즉 평화가 경제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세력과 민생 안정과 경제 안정을 위한 세력, 그다음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내 삶을 바꾸는 투표의 슬로건 하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새 시대를 여는 선거,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선거, 그리고 지방분권 시대를 실현하는 선거, 그래서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어서 특히 저희가 부산, 울산, 그다음에 경남의 경우에 제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확고하게 지지를 얻어서 승리하는 것 하고요. 앞서 서울의 경우는 5군데가 저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닌데요. 강남 3구역하고 중구, 중랑구 2군데 합쳐서 5군데입니다. 그리고 전남의 경우는 저희가 무소속 후보가 약진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 도의회 이런 단위, 작은 단위부터 중앙, 그러니까
큰 광역자치단체장까지 해서 고르게 선전해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라는 게 전략입니다. 예. 바른미래당에서 선거화두를 경제로 갖고 왔다고 지금 방금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강화됐다. 대통령도 그래서 소득 분배 악화는 매우 아픈 지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이제 1년 정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경제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 1년, 2년 상간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다는 점을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혁신 성장과 소득 주도의 성장을 같이 하겠다라는 게 방침인데 지금 이제 최저임금 문제는 사실은 이제 실시가 된 지 5개월 정도 됐고 내년도에 이제 임금 체계를 보다 잘 구성해서 저소득층에게 일정 정도 그 부담이 덜 가게 하기 위한 그 제도 보완을 한 거고요. 예. 더 해야 될 것은 재벌 개혁을 통한 이런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와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문제와 노인층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문제와 안정적 그 기금을 확보하는 문제 등 어쨌든 어저께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많은 얘기가 대화가 오고 갔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고 안정된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 나갈 겁니다. 예. 그 김현 의원이 뭐 얘기했으니까 자 진수희 전 의원 이제 대답할 차례인데요. 이 바른미래당은 선거 모토를 경제로 했습니다만은 뭐 구체적인 대안이나 그러니까 문정부가 지금 경제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건데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아니 왜 대선 때부터 문재인 당시 후보가 소득 주도 성장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그에 반해서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혁신 성장을 경제 정책 기조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저소득층이나 뭐 중산층의 주머니에 현금을 좀 어느 정도 채워서 소비를 늘리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하면서 좀 가겠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인상하고 아동수당도 도입을 하고 또 기초연금도 올리고 뭐 이런 모든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득 격차는 더 늘어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연말 가까이 돼서 아마 문 대통령이 혁신 성장 쪽으로 경제 정책 기조를 좀 바꿔가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 혁신 성장을 위해서 뭔가 구체적인 것들이 나왔는지 저는 제가 일천에서 그런지 파악된 게 없고요. 취임하시자마자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마련하고 매일 꼼꼼하게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첫 한 달 뭐 좀 그림에 비춰졌지만 그 이후로는 일자리 상황판 자체가 없어졌는지 아직도 존재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어제 왜 소득 빈부격차 더 악화된 게 굉장히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끊임없이 또 그 얘기를 하셔요. 소득 주도 성장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지금 온통 정부 여당 청와대 대통령까지 남북 관계에만 올인하는 동안에 민생이 더 골마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키면서 하루빨리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성장 쪽으로 좀 경제정책 기조가 옮겨가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것도 어쨌든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최저임금 산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우군이라고 봐도 될까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지금 민주당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 펼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주당으로서는 아픈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논의와 설득 과정에 조금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다라는 얘기도 당 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6월 28일까지 19년 적용 최저임금의 수준을 논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5월 임시국회 마지막에 합의를 통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이 최저임금이 그 이제 정기 상여금하고 복리 후생비가 임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개선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함으로써 기본급 외 각종 수당 등의 복잡한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겠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던 다수의 노동자들의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보는 것이고요. 다만 한 29만 명, 어떤 통계치에서는 29만 명, 또 어떤 통계치에서는 21만 7천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략 그 부분에서는 조금 손해가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 민주노총하고도 계속 대화를 나눠야겠죠. 예, 네. 시간이 없으니 거기만 듣고요. 자, 그 바른미래당이 뭐 경제를 하도록 야심차게 지금 또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전국에서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후보는 또 안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2주 안에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주 안에 뒤집을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예. 있겠습니까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역단체장 중에 예. 서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우리 바른미래당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당선의 이제 선거 운동의 상당 부분을 집중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김현 대변인이 언급한 여론조사는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5월 27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RDD 방식을 이용해서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률은 17.5%였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의원님, 제가 힘들어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저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기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바른미래당 진수희 전 서울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의 뉴스장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